기자재들도 그렇지만 1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추경 예산 이런 것도 불과 8조 이런 것 때문에 전 국민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해마다 보이스피싱 사기액이 얼만데요. 사기범들을 어쩌다가 일망타진하고 나면 150명 그룹이에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건 취업 사기. 네. 월급을 이달부터 지급해야 되니까 통장과 체크카드 네. 거기에 직원 아이디를 새겨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보이스피싱은 대포 통장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면 공식적인 가해자는 그 학생이 돼요. 흔히 말하는 예대 마진 얼마일까요? 은행들이. 은행마다 10조가 넘어요. 사실은 고객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5천만이 다 고객이잖아요. 맞습니다. 예금 통장 있는 사람은 네. 누구나 다. 우리 추경 뭐 8조, 9조 그것만 가지고도 뒤집어지잖아요. 네. 메이저 은행들의 예대 마진은 50조가 넘어요. 해마다. 그 돈은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낸 돈이에요. 대기업들에는 예대 마진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기준금리 뭐 3.5% 그러잖아요. 결국 대기업들은 그 돈으로 대출받아가요. 맞습니다. 은행에 남는 거 없어요. 환전을 하더라도 우리 왜 달러 바꾸면 떼가잖아요. 네. 대기업은 너무 신용도 좋고 서민들은 어쩌다 성금 서비스 한 번 받아도 연체해도 은행 문턱에도 못 가요. 무슨 소고기 등급도 아닌데 등급을 매겨가지고 7등급 이하 뭐 몇백만 이러면 은행에도 못 가고 러시안 객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코로나 위기 때 한 것처럼 평소에도 정부에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은행에 마음껏 돈 벌어라. 대신에 그거는 외국을 상대로, 대기업을 상대로 수출 이런 거 도와주고 기업을 상대로 해라. 대신에 개인들을 향해서는 거기서 수익할 생각 말아라. 그럼 그냥 서비스만 하셔라. 기업을 상대로 또는 여러 가지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투자 부분이라든가 또는 기업 영역이라든가 컨설팅 부분이라든가 ATM기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거에서 돈을 벌고 우리가 예금이나 대출이나 카뱅에서 다 되잖아요. 거기서는 돈 벌지 말고 노마진으로 해라. 그러면 50조가 우리나라의 세금이 50조가 더 거친 셈이 돼요. 그리고 은행들은 대신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꼭 도네이션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데서 조금 자유로워지면 되겠죠. 그래서 억지로 단기순이익 3조로 맞추려 하지 말고 예대 마진 부분을 최대한 낮춰라. 그게 결국은 개인 금융에서 우리 가계부채 많다 그러잖아요. 네. 가계부채 1,800조의 대부분이 다 은행 이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가계부채에 안 잡히는 대출도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크게 봐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은 더 그게 심해졌지만 금융민주화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소권이 금융당국에도 있어요. 그렇다고 금감원 위상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물론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지금 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도 보면은 관치금융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예전에도 왜 보이스피싱 사기에서부터 네. 또 하나는 거대한 도이치모터스는 언제나 있어 왔어요. 맞습니다. 언제나. 네. 그게 코인이든 여든 모든 걸 떠나서 왜 금융은 왜 폰지 사기라 그러잖아요. 왜 외국에서 외국은 72년 징역형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사형까지는 안 때리지만 7년이라 72년이에요. 네네. 그리고 외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도 16년이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스피싱 3개월 들어가서 습득하고 나와요. 사기범끼리.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한 다음에 자랑해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국처럼 기소권도 그 부분은 있어야 되고 저희 같은 현장 금융인들이 그러한 금융경찰 역할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의 사기만 좀 줄여도 해마다 보이스피싱 사기액이 얼만데요. 사기범들을 어쩌다가 일망타진하고 나면 150명 그룹이에요. 네. 화면 전화라도 가요. 그리고 은행 화면도 다 만들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취업 사기 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문자가 가는 거죠. 월급을 이달부터 지급해야 되니까 저희 직원 편에 인편에 보내주세요. 월급이 들어가야 될 통장과 네. 그 다음에 체크카드 네. 거기에 직원 아이디를 새겨드리겠습니다. 주세요. 그러면 고3 아이들 대학교 4학년 애들이 통장 만들어서 체크카드에서 보내와요. 그러니까 모든 보이스피싱은 대포 통장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면 공식적인 가해자는 그 학생이 돼요. 이름을 빌려준 그 통장을 제공한 카드를 제공한 그 학생이
이 범죄자가 되는 거고요. 진짜 범죄자는 얼굴에 없고요. 그래서 대포통장이죠. 그리고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제대로 금융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융 부분이 크게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금융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원욱 의원한테는 감사하다고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원욱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 보호 종료 아동이 18세거든요. 네. 그걸 조금 더 늘리게 해놨어요. 물론 박성민 그 청년 청와대 비서관도 역할을 했지만 네. 제가 2012년에 1호 공약은 국회의원 후보였을 때 네. 비례대표 금융은 두 번째였고 첫 번째가 18세 보호 종료 아들이 지자체별로 기껏해야 300만 원 받고 혼자 길거리에 내몰리잖아요. 극단적 선택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 얘기를 했는데 이원욱 의원이 중간에 그 부분을 3년 전에 법안을 내줬고 근데 아직도 후단으로 제대로 디테일에 있거든요. 악마는 맞습니다. 디테일로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다 취약계층들한테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그게 아니라 제대로 쏙쏙 들어가게끔. 맞습니다. 네. 예금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예금 이자라도 더 드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 10만 원 적금 가입하는 것도 은행에 가서 하는 것보다 취약계층인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에다가 예금을 하면 이자를 2배로 줘요. 그걸 모르잖아요. 청년이 아니더라도 예. 그다음에 청년들도 예금할 땐 이왕이면 왜 2배로 늘리기 그리로 가면 네. 되고 월세를 대출 받을 때도 그냥 은행 가는 것보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가게 되면 정부가 보증을 써주니까 이자가 조금 싸요. 그런데 아직도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대부업체 이용객 중에 3분의 1은 은행에 가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인데 그냥 TV 보다가 한밤중에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띠딩 눌러가지고 거기서 첫 발을 그리로 단추를 껴버리면 똑같이 300만 원을 받아도 은행에 오면 되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정말 돈이 급전이 맞습니다. 수액 필요한 분들이 그 노래에 혹 좀 뭔가 좀 흡입력 중독성이 있잖아요. 은행에 가면 되는데 거기서 대출 받아버려요. 맞아요. 그러면은 늪에 빠지는 거죠. 그것을 제가 그때 금융노조 대표로 방송통신위원회 비록 이명박 정부지만 네. 금융노조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정치위원장이니까 거기에 방송통신위원 광고 투기로 들어가서 그거 못하게 해야 된다고 뛰어다녔어요. 금융노조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거기는 정말 다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을 때 가는 곳인데 그런 금융교육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금융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도 썼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금융이 나빠요. 야, 요새 일본 웬화로 해서 키쿠 가입하면 누가 돈 벌었다며 그러니까 은행원이 말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시단이나 외환에서 막 안 말려요. 일종의 칵테일이에요. 금융 칵테일. 네. 덥석덥석했어요. 국민은행 우리 노조가 못하게 했어요. 오히려 노조에서. 그랬는데 많은 은행들이 그걸 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일본 엔화가 하락하게 되거나 올라갈 때 이 범위를 넘어나게 되면은 폐가망신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이 2019년 연말에야 승소 판결이 났는데 뒷단이 아직도 안 갔죠.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은행장들을. 맞아요. 제가 열심히 국회의원들한테 질의응답을 써드려요. 정무위원회 계신 분들한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생방송 하는 거 보면 아무리 변호사님이라 하더라도 장관까지 지낸 분이라 하더라도 은행원이 아닌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럼 우리가 막 써줘도 이분들이 은행장을 막 달구치면 은행장들은 수십 년 베테랑이잖아요. 저보다 더 베테랑이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까지는 해요. 그럼 이분들이 그건 그때 이랬고 그땐 이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더 이상 질문을 못 하네. 못하죠.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왜 이재명 대표님도 변호사로 있을 때 처음에는 성남시장 될 마음이 없었는데 네. 성남시 공공의료원을 만들려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도망 다니지 말고 내가 하자 이러면서 시장 한 것처럼 키코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팠고요. 시장님이 잘못한 건 딱 한 가지가 있다. 시장님이 예를 들어 그 부산이나 이런 데서는 몽땅 다 그 업자들한테 맡겨서 오히려 피해갔고 이분은 그나마 공공 영역을 절반을 했잖아요. 너무 잘하셨다.
이건 국회의원들에 대한 거니까 그냥 헤아려 들으세요. 대장동 때 네.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말하더라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시장님 열심히 하신 거 잘 안다. 그런데 민간 부분 5천억을 할 때 이 화천대유나 이분들이 마음대로 하게끔 하지 않기 위해서 시장님이 할 일은 하나은행장하고 전화 한 통화만 했었으면 된다. 대장동 간단해요. 공적 영역을 시장께서 이재명 시장께서 야 너네들 환수해 한 것처럼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예상치도 못한 게 많이 발생했다며요. 네.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거꾸로 땅 지가가 마이너스 됐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겠죠.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랐다면 맞아. 은행이 나서줘야 돼요. 그게 금융인이 할 일입니다. 또는 국회의원이 한마디 했어야 돼요. 욕심이 많아서. 예, 그래서 제가 시장한테도 당신이 금융인이 아니라서 모른 거 우리 이재준 대표한테 좀 그랬어요. 더 큰 사연은 은행원들이 적어도 72억 원이 입금됐으면 이게 뭔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은행원이라면 따졌어야죠. 왜 72억만 내놓니? 너네는 몇 억 안 들여놓고도 수천억 받아가고 왜 은행은 1조 2조 내놨는데 안 주니? 라고 따졌어야죠. 그리고 그 돈을 사설기업이라면 은행에 수익이 들어갔겠지만 다행히도 은행은 공적 영역이니까 서민금융진흥원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 사회에 환원했어야죠. 당신네 세계은행이 뭐 4,700억 이렇게 해서 민간인 그런 걔네들도 조금 주고 이 5천억에 달하는 돈을 가져다가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도네이션을 해서 많은 전 국민이 혜택받게 하십시오.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가 신용회복위원회가 거기서 몇천억을 어떻게 해서 마련하느냐. 세금이 아니라 휴면계좌. 해마다 모든 은행들이 서민금융원에 갑출을 해요. 그게 그래봐야 1, 2천억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서민금융원에서 그 부채 탕감 이런 거 도와주는 거예요. 이 민간 부분에 5천억 원 이쪽은 은행을 매개로 해서 많은 코로나든 아니든 많은 서민금융에 활용이 됐을 테고 또 이쪽 영역 부분은 성남시를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데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장동은 너무나 멋진 작품이 됐겠죠. 이런 걸 똑똑한 국회의원 한 명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방출에 대한 거 반대하는 서명 우리 고양시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나요? 이 고양시에서도 저희 고양갑 지역이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일찍 시작했어요. 이제 굴욕교육이 터지고 나서도 네네. 그 지금 현수막에 있는 뭐 제가 이재명 대표님 같이 그 집회도 참석했지만 저희들은 불력 외교 또 독도 그 사건 때부터 여러 가지가 그때부터 사실은 존재했던 일이에요. 네. 후쿠시마가 지금 터진 게 아니라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다들 예상이 되는 일이라서 우리는 좀 중앙당보다도 일찍 시작하자. 네. 그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도 당신의 선택은 오직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더불어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고향시청 지키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향갑지위원장 문명순 인사 올립니다. 이 자리에는 한마음으로 우리 고향시위에 더불어민주당 고향갑시의원 4명 전원 다 왔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에 대해서 네. 조금만 말씀드리면 고양현이죠. 군보다 낮은 현이 1413년에 생겼고요. 1424년 세종 6년에 고양 일종의 군청이죠. 관아를 만들었고요. 처음에 관아가 있던 데는 관산동입니다. 그래서 관산동이고 구회 벽지관과 조인하면서 고양동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양현이 고양군이 되면서 원당은 군이 있어야 관청이 있어야 원당인 겁니다. 사실은 600년 역사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가 역사만 조금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때 고양군의 영역이 어디까지였냐면 잠실 무우바까지였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 때 언더우드라든가 그런 분들은 연희동 거기까지도 이제 고양까지 이어지는 연세대학교의 넓은 것까지도 얘기했죠. 그리고 60년대까지도 고양군청은, 우리가 고양시가 92년에 됐거든요. 31년인데 고양군청은 서대문 내거리에 있는 적십자 내거리, 그 다음에는 을지로 5가에 있었습니다. 지금 안규백 의원 쪽에. 그만큼 또 그때는 일부 경기도감도 광화문에 지금 미국 대사관 자리에 있기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좀 더 고양시가 더 넓은 영역에 있을 때 조금 더 이 지역의 역대 군수님들이 좀 발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돼요. 사실은 수원이나 이런 데처럼. 맞습니다. 수원은 물론 뭐 정야격이라는 그분이 거기를 만들고 했지만 그때부터 조금 뭐랄까요, 조선시대에 흔히 왕자님들, 세자칙봉을 못 받은 왕자님들이 사냥터로 좀 있었던 약간의 휴양지 개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접목이 됐냐 하면 80년대에 노태우 정부 때 5대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분당을 비롯하여, 네. 우리 고향을 비롯하여. 그런데 다른 곳들, 예를 들어 부천 중동이라든가 안양 평촌이라든가 또는 분당만 하더라도 일종의 며느리를 새로 분가를 내주는 개념으로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고향만 참 안타깝게도 본가에 있는 살림을 몽땅 며느리한테 내줬어요. 물론 며느리한테 새살림을 살릴 비용이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새살림을 내줘서, 즉 공기업이 있었다면은, 등기소가 있었다면 등기소 분당지사, 고향 일산 지소를 만들고 본가는 그대로 유지했어야 돼요. 그건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영남도 마찬가지예요. 네. 수도권 집중을 막는 길은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서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고양시만 80년대부터도 그런 계획이 없었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다 옮겨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판교라든가 좋은 우수사례가 있습니다만, 신도시 만들 때 기본은, 우리 마을 도시계획의 기본은 마을의 중앙에 학교와 성당과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일산만 유달리 멋지게 계획도시 잘 만들었어요. 분당보다 더 이쁘게 만들었는데 너무 완성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가구 단지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다 오히려 멀리 피해가고 맞습니다. 오로지 아파트만 남았어요. 아파트가 남으면 베드타운에 대해서는 뭐 가부가 있습니다만 첫째, 재정 입장에서는 첫 해에 취득세 조금 내죠. 그거 말고는 평생 수입이 없어요. 이게 아주 뭐 부유한 그런 강남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도 별로 해당 안 돼요. 그러면 92년에 94년에 취득세 받은 거 말고는 평생 비용만 들어가요. 그러네요. 재정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뭐 특례시 되기 이전에도 간신히 이제야 3조입니다. 시 예산이 인구가 100만 명인데 네. 그런데 우리보다 좀 대척점에 있는 화성을 예를 들게요. 네. 화성이 옛날에 인구가 50만이 안 될 때 지금은 많이 늘었지만 네. 4조를 돌파한 기억이 나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봐야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야 실제로 n분의 1로 따지면 4배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즉 우리는 한마디로 생활비가 300만 원인데 식구가 10명인 거예요. 100만이니까. 네네. 10명 가족의 생활비가 300만 원인데 대부분의 경기도를 보면은 식구가 5명인데 생활비가 300만 내지 400만이에요. 결국 고양시가 자족도시가 돼야 되는데 수입이 너무 없었다. 네. 예를 들어 파주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우리는 통근버스가 통과만 해요. 여기에 종착점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여야 모두의 잘못이에요. 2010년부터는 민주당이 시장으로 12년 있었기 네. 때문에 민주당은 잘못이지만 네. 신도시 초기에 우리 세종시처럼 처음에는 출퇴근을 하다가도 나중에 이사 와요. 그때 아파트 세우면 되고 이 가운데다가는 공기업이라든가 예. 근데 제가 두 가지 예만 들면 IMF 직전에 금융인들이 나서서 그때는 여기에 뭐 유시민 장관도 아직 없을 때예요. 김대중 정부 초기에 우리 고양시에 어떤 정치적 혜택이 있었냐 하면 국회의원이 2명밖에 없었어요. 덕양에 하나, 일산에 하나, 인구가 77만 명. 그러면 국회의원이 몇 명으로 늘어야 될까요? 더 한 있어요. 명 더 늘어야 돼요. 그렇죠. 그때 수원이 95만 명인데 3명이었어요. 그런데 수원은 그대로 3명 놔뒀어요. 지금은 5명이지만 2000년 3월의 일입니다. 놔두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는 절반으로 각각 나눴어요. 인구가 77만 명인데 국회의원이 4명이 됐어요. 지금처럼.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때 국회의원이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세종시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그런 네.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기업을 끌어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다못해 원주시장은 와서 읍소를 했어요. 저희는 그때 금융노조대에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에도 이렇게 있었고 돌아가는 걸 좀 봤잖아요.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다른 시들은요 시장과 국회의원이 와서 울어요. 제가 금감원에 이렇게 보면 일개 과장한테도 싹싹 빌어요. 금융 좀 달라고. 그래서 하도 여기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서 뭐가 배정이 됐느냐. 백석에 있는 한국금융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네. 한마디로 증권, 네. 증권을 이제 거래하는 곳인데 왔습니다. 네. 그나마 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동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네. 2개가 그나마 있었어요. 일종의 배정받은 거예요. 네. 2019년에 제가 와서 아유 우리 예탁결제원 동지들 잘 있나요? 딱 들어갔더니 웬걸 텅 볐어요. 뺏겼어요. 부산에. 여기는 박물관만 남아있어요. 있던 것도 뺏겼어요. 대화동에 갔어요. 여기는 김현미인데 안 뺏겼겠지. 수도권 지사로 격화됐어요. 본사는 진주에 뺏겼어요. 있는 곳도 뺏긴 데가 고양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동환 시장한테도 건의하는 것이 여야가 서로 시청 갖고 다투지만 고양 특례시를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 할 일은 기업을 유치하는 거예요. 유치하면서 이사 오게 되면 그 기업도 돈 들어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면 아주 저금리로 시돈으로 못해요. 금융을 끼면 돼요. 하다못해 식사 전철역을 만들더라도 지금처럼 맨날 가서 저기 장관님 해주세요 할 게 아니라 PF를 끌어들여서 아파트 짓듯이 전철을 만들면 돼요. 지하철 만드는데 3천억 들거든요. 은행마다 1,000억씩 내면 돼요. 저금리로. 얼마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금융을 접목할 게 있어요. 사실은 고양시청 돈을 지을 돈이 없으면 2,550억이라 그랬죠. 메이저 은행들한테 특히 농협에 장기 저금리로 맞아요.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연 1.52%잖아요. 농협대학. 장기 저금리로 들여오면 돼요. 돈 없어서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아파트 살 때 내 돈 갖고 안 사잖아요. 네. 전세자금 대출 받잖아요. 그래서 고양 특례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일사 쪽은 그래도 이용호 의원, 홍정민은 여러 가지 테크더빌리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덕양 쪽이 너무 빈약해요.
그 부분은 저는 그래요. 고향갑으로 따진다면 2000년도에 고향갑이 생긴 셈이에요, 사실은. 덕양이 하나였다가 나눠졌으니까. 2000년대에 초대 고향갑 국회의원은 곽치영이었습니다. 네. 호칭은 뗄게요. 그분은 데이콤 사장이었어요. 서울 상대를 나오셨고 김대중 대통령과 뭐 친구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분이 불행히도 선거법 위반으로 중간에 재선거가 됐고 그래서 2002년에 사실상 초대 국회의원은 개혁당으로서의 유시민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개혁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은 저의 전임자라 할 원외 지역위원장을 10%밖에 못 얻었고 개혁당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민주당으로 재선하셨고 탈당하셨고 대구로 가셨는데 유시민 장관도 그때 복지부 장관도 하셨고 여러 가지 했지만 보다 더 덕양에 신경을 써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과 일산을 잇는 가교거든요. 경기 북부에 이고 그러면 적어도 백석터미널이 됐건 화정터미널이 됐건 여기에 항상 지역 발전의 기본은 누구 뭐 더 좀 해주고 이게 아니라 교통, 교육, 의료예요. 교통은 뭘까요? 지하철 무한대로 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 지역구가 식사동까지 포함하면 지금은 물론 식사동 빼고 9개지만 지난번엔 식사동이었잖아요. 10개 동네에 저는 우리 지역은 지하철이 몇 개일까요? 2개밖에 없어요. 원당역, 화정역. 물론 대곡은 그 자체가 6개지만 서울이 보통 통상 3개 동네에 지하철이 2개예요. 강남은 1개 동네에 3.2개입니다. 도곡동 이런 데 가보세요. 다 많죠. 네. 자, 그러면 적어도 3개 동네에 지하철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식사역 포함해서 여기도 2개는 더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지하철을 끌어들이는 건 모두에게 유리해요. 지하철을 안 타는 사람에게도. 맞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하철만 할 수는 없어요. 버스 연계를 많이 해야 돼요. 마을버스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외버스, 고속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정터미널 지금 폐쇄했어요. 하필이면 화정터미널 바로 옆에 백석터미널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둘 다 폭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경기 북부의 거점이 돼야 돼요. 강남 고속터미널처럼 만들 수 있었어요. 자, 교통 제대로 신경 안 썼어요. 8년간은 유시민 장관 탓이고요. 12년간은 심상정 국회의원 탓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두 분하고 뭐 다 친하지만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너무 신경을 안 썼다. 교통.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교육. 고향 외고를 만든 것까진 좋아요. 그러면 과천 외고처럼 고등학교 있는 데다가 외고를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반포 세화여고처럼 세화고등학교 옆에. 근데 외고로 바꿔버렸어요. 그 바람에 고향 외고에는 전국에서 많은 애들이 와요. 만든 거 잘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고등학교에서 외고 못 가는 애들은 어떡하죠? 멀리 걸어 다니거나 버스 타요. 맞아요. 그리고 고양시에는 고양 시립대학이 없어요. 50만 명 미만이라도 시립대학 만들 수 있습니다. 용인대도 있고 부천대도 있고 수원대도 있어요. 고양대학 있나요? 농협대학은 100명이에요. 100명. 특수대학이에요. 주로 조합원들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농업인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100명. 농업 전문대학, 특화대학이에요. 간호전문대학처럼. 항공대학은 원래는 교통고등학교의 부설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항공에 대한 특수한, 물론 지금은 일반 대학이 됐지만 그러게요. 태생 자체가 서울로 치우쳐 있고 거의 서울 권역이잖아요. 은평구. 원래부터가 항공대학은 처음부터 일반 대학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항공 서비스 그쪽 부문이에요. 자, 그러면 농협 전문대학. 네. 항공은 항공에 전문된 특화로 컸어야 되고요. 2개가 더 있는데 중부대학은 지점이에요. 네. 원래 충남 금산에 맞습니다. 본사가 있고 여기는 지점이에요. 또 하나 동국대도 대학은 대학인데 의과 전문이고 아무나 의사 선생님 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구 108만인데. 인구 60만은 제주에도 얼마나 대학이 많아요. 맞습니다. 세종시에도 대학이 다 맞습니다. 많은데 대학 하나 없어요. 외고도 그렇게 일반 고등학교 밀어낸 외고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잘못한 거죠. 국회의원들이 잘못했고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여야 모두. 자, 교통의 대표가 아까 제가 터미널과 일종의 맏형처럼 광역, 철도망이다. 다 잘못했죠. 교육도 시립대도 없고 고등학교도 조차 그래요. 지금 고양시의 중고등학교 합치면 88개예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합치면 88개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유치원만 하더라도 600여 개, 500여 개 약간 변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도 그 어린이집도 뭐 670여 개 그랬다가 요새는 조금 적어졌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거냐 하면은 충청북도와 전라남도를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는 그 많은 아이들, 인구 108만 명 중에 우리 고양시는 노인 비율도 가장 많고요. 특히 맞습니다. 덕양구 어린이 비율도 제일 높아요. 그런데 어린이를 위한 이 아이들이 커서 다닐 대학이 없고 고등학교 개수도 모자라요. 도래울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러게요. 초등학교가 1000명이에요. 1000명은 안 돼요. 적정한 인원수가 있는데 1000명을 어떻게 교장 한 명이 관찰합니까? 적어도 2개, 3개 더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감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교과서대로 수도권엔 대학 지으면 안 돼. 맞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뭐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어쩌고. 그럼 수도권 정비법을 국회의원들이 단서조항을 넣었어야 돼요. 제가 그건 대표님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제일 피본되는 유일한 데가 고양시예요. 수도권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도나스처럼 여기에 서울이 있으면 삥 둘러서서 접경 지역만 불이익 받아요. 근데 이 도나스처럼 그래서 요 다음은 괜찮아요. 파주 의정부는 괜찮아요. 그린벨트 이런 것도 이 건너는 거 다 괜찮아요. 서울하고 인접한 데만. 서울하고 가장 인접한 넓은 데가 고양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 김포 저쪽에서부터 맞아요. 지금도 도봉산 저 위까지 종로구 위까지 13개 지역위원회에 걸쳐서 있는 게 우리 고양시고 덕양구예요. 네. 그래서 덕양구만 3가지 마녀가 있다 그러잖아요.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제대로 개발 못했죠. 군사보호시설, 의정부나 파주, 심지어 일산에도 곧 일산에서도 다 풀려 있는데 일산보다 남쪽인 덕양구에만 군사시설이 묶여 있어요. 자, 덕양구 북쪽이 일산이에요. 네. 그 위가 파주예요. 네. 거기는 군사시설에 풀려 있는데 군사시설만 남아있는 데가 고양갑이에요. 왜요? 수도권 정비 때문에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막 푸시해가지고 비록 원외였지만 그 군사시설이 많이 풀렸어요. 정말 많이 풀렸어요. 독특하다. 보도자료도 나오는데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네. 너무 많이 군사시설로 딱 그 쇠못이 박혀 있는데 하나하나 뽑고 있는 중이에요. 수도권 정비법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풀어야 돼요. 제가 막 왁박돼갖고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대표 때 상당히 풀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자, 수도권 정비법 그리고 군사시설 부분 여러 가지 법으로 묶여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거는 정말 정치인들이 앞 나서서 풀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녀가 또 있습니다.